이 영상은 김평원 교수님이 지도하는 삼산고등학교 교과 기반 융합 프로젝트의 과정을 인천 한국근대문학관 탐방 중심으로 재현한 교육용 드라마입니다. 일제강점기 인천 미두추인소는 왜 피를 빨아들이는 악마굴로 불렸을까? 악마굴이면 악마들의 세계? 마계 아닌가? 왜 1920, 30년대 각종 신문에서는 유해무익한 인천 미두추인소를 폐지하라고 난리였을까? 나는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국어교사다. 김평원 교수님과 함께 일제강점기 미두투기 현상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지도하고 있다. 여기는 일제강점기 그 유명한 인천 미두추인소가 있었던 자리. 지금도 건물은 남아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미두추인소 때문에 인천은 악마의 도시, 투기의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미두투기란 무엇일까? 미두면 쌀과 콩 아닐까요? 맞아요. 미두투기란 미래의 쌀이나 콩값을 수확하기 전에 미리 값을 정해서 거래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 쌀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겠네요. 그렇죠. 선물 거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미두투기는 요즘으로 치면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선물 거래 같은 개념이에요. 나는 일제강점기 미두투기 현상을 탐구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이끄는 고등학생이다. 여기는 인천 차이나타운 근처 계양장에 있는 한국근대문학관. 인천의 원도심인 계양장의 근대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한 곳이다. 이곳에서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문학작품에 반영된 인천과 미두투기 현상을 탐구할 것이다. 선생님, 우리는 왜 100년 전의 소설을 공부하고 있나요? 소설 속에 근대사회가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냥 그 당시 신문기사를 읽으면 되지 왜 시간 아깝게 소설을 읽나요? 신문기사만으로 1920, 30년대 미두투기 장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당시 문학 작품을 읽으면 미두투기 장면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입니다. 인천 미두추인소의 사회적 문제는 현진건, 염상섭, 이광수의 소설을 통해 파악할 수가 있고, 군산 미곡추인소의 생생한 투기 장면은 채만식의 소설과 희곡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작품들을 찾아보면서 미두문학사를 완성해 봅시다. (1924년) 시대일보에 연재된 이광수의 장편소설 재생에서는 주인공이 미두중개소에 취업해서 1억 천금을 버는 장면이 나와요. 일러스트툰을 통해 재생의 줄거리를 한번 파악해 볼까요? 네, 좋아요. 기회의 땅이 있다면 누구든 가고 싶어 할 것이다. 그곳이 인천이었다. 일자리와 일확천금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중심에 인천 미두추인소가 있었다. 인천 미두추인소에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미두추인 중매점에 사환 겸 점원으로 취직한 봉구 또한 마찬가지였다. 돈을 벌려는 데에는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봉구의 경우에는 복수심이었다. 돈과 사랑 사이에서 결국 돈을 선택한 연인, 순영에 대한 복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미두 중매점의 주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인천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용의자로 봉구가 체포되고 마는데, 1917년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소설 무정을 집필한 그 유명한 이광수가 미두투기 이야기까지 다뤘다는 점 놀랍지 않나요? 최초의 근대소설, 이광수.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함께 알아볼까요? 네, 좋아요. 이광수의 무정은 우리나라 소설이 옛날 이야기 수준에서 현대 소설로 바뀌는 출발점이 된 그런 작품이에요. 아, 무정에 비하면 그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장편 소설 재생도 남녀의 사랑과 또 돈의 문제, 미두투기를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이광수의 소설 재생을 제대로 읽어보고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진건 하면 떠오르는 단편 소설 뭐가 있을까요? 운수 좋은 날이요? 김첨지라는 인력거꾼에게 많은 돈을 번 날이 결국 가장 불행했던 날이었잖아요. 아내가 죽었거든요. 맞아요. 운수 좋은 날이 정말 유명하죠. 1924년 발표한 운수 좋은 날보다 앞서 1921년 개벽지에 발표한 현진건의 빈처라는 작품도 알고 있나요? 네, 가난한 작가와 그 아내의 이야기 맞죠? 네, 맞아요. 현진건의 빈처에서는 인천 미두가 언급됩니다. 1924년 이광수의 재생보다도 먼저 1921년 소설의 인천 미두 취인소의 미두투기를 언급한 셈이네요. 네, 정확해요. 1921년에 발표된 소설 작품에 자연스럽게 언급이 될 정도로 인천 미두추인소는 그 당시에 매우 악명이 높았습니다. 현진건의 빈처를 직접 읽어보고 미두투기가 어떻게 언급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와, 염상섭의 소설 만세전을 지도와 함께 정리한 자료네요? 맞아요. 1922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염상섭의 소설 만세전은 주인공인 이인화가 도쿄에서 경성을 다녀가는 과정에서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여러형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염상섭의 만세전은 일제강점기의 슬픈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서 우리나라 현대 리얼리즘 소설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죠. 염상섭의 소설 만세전에서도 인천 미두투기가 등장하나요? 물론입니다. 만세전에서는 기회주의자인 친일파 김을관을 묘사할 때 등장하죠. 아, 나중에 염상섭의 만세전도 직접 읽어보고 어떠한 장면에서 인천 미두투기가 언급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염상섭은 1929년 광분이라는 통속 소설에서도 인천 미두를 언급했습니다. 염상섭도 미두투기 문제를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한 모양이네요. 그렇죠. 공부 잘했죠? 완전 재밌었어요. 그리고 진짜 알고 싶었던 것도 많이 찾아봤고. 여기 앉을까요? 네. 지금까지 알아본 인천의 미두투기가 언급된 1920년대 문학작품들을 발표 연도 순으로 말해볼까요? 네. 1921년 현진건의 빈처, 1922년 염상섭의 만세전, 1924년 이광수의 재생, 그리고 1929년 염상섭의 광문입니다. 참 잘했어요. 이들 작품 외에 미두투기의 문제를 반영한 또 다른 작품들이 있나요? 글쎄요. 아마 근대문학 작품들을 샅샅이 뒤져보면 인천 미두투기가 언급된 작품들을 더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식민지 근대화와 자본주의의 부조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미두투기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두 열풍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으로 식민지 현실에 맞서던 작가들에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사회 부조리였던 것이죠. 아, 오늘 국어 선생님과 함께 한국근대문학관에 방문하여 공부해보니 100년 전의 소설을 오늘날에도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알게 된 작품을 샅샅이 뒤져 미두 문제를 언급한 부분을 친구들과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군산 미곡 추인소를 배경으로 한 채만식의 탕류까지 발전시키면 더 좋습니다. 그럼 내친 김에 역사 선생님과 함께 군산에 있는 근대역사박물관까지 다녀오겠습니다. 교과 기반 융합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제와 관련된 박물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박물관은 단순한 관람의 공간이 아니라 탐구와 성찰의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김평원 교수님이 지도하는 삼산고등학교 교과 기반 융합 프로젝트의 과정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탐방 중심으로 재현한 교육용 드라마입니다. 나는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역사교사다. 김평원 교수님과 함께 일제감정기 미도투기 현상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지도하고 있다. 여기는 그 유명한 군산 내항에 있는 뜬 다리 부두, 즉 부잔교이다. 일제가 조선의 쌀을 수탈하던 유명한 장소이다. 나는 일제강점기 미도투기 현상을 탐구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이끄는 고등학생이다. 군산에 있는 근대역사 박물관으로 가는 길이다. 채만식의 소설 탕류의 주인공들이 나를 반긴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치열한 삶을 살았던 군산 사람들의 모습을 재현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일제강점기의 미국 추인소를 통해 몰락하는 조선의 경제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이곳은 군산 내항과 부잔교 모형입니다. 부잔교, 즉 뜬 다리 부두. 무엇이 생각나나요? 일제의 산미증식 계획과 쌀 수탈이요. 쌀 수탈이라. 쌀을 빼앗았다는 말인데 정말 농가에 쳐들어가서 쌀을 훔쳤을까요? 글쎄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조선의 쌀이 일본으로 대량 유입되어서 일본 내 쌀값도 폭락하고 결국 일본 농민들이 조선 쌀 유입을 반대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나요? 아니요, 정말 그랬나요? 무엇 때문에 조선의 쌀을 훔쳐다가 일본의 쌀값을 폭락시키나요? 쌀을 직접 훔쳐온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쌀 선물 거래인 미두 거래를 통해 스스로를 탕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미두 거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937년 조선일보에 연재된 채만식의 소설 탕류를 통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채만식의 탕류에도 등장하는 1932년에 설립된 군산 미곡 추인소를 재현한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군산 미국 추인소는 뭐라는 곳인가요? 전라도 일대 쌀을 거래하는 곳이에요. 일제는 쌀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적인 거래를 금지시키고 미곡 추인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했었죠. 아, 미국 추인소와 미두장이 같은 말인가요? 오, 맞아요. 미곡 추인소에서 거래되는 곡식이 주로 쌀과 콩이었기 때문에 미두라는 이름이 붙었죠. 미두장에서는 곡식을 사고 팔면서 생기는 시세 차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도박이 성행했죠. 1937년 조선일보에 연재된 채만식의 소설 탕류는 일제감정기의 군산 미곡 추인소, 즉 미두장의 모습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어요. 저는 채만식의 탕류를 읽었는데 미두장 장면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꼼꼼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이죠. 탕류의 네 번째 장인 생애는 방한지라의 상세히 미두장과 미두 거래의 구체적인 장면이 묘사되었어요. 아, 삶이 방한지 같다니 인생이 무는종이와 같다는 말인가요? 출렁거리는 미두장의 시세처럼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미두장에 모인 투기꾼들은 방한지를 보면서 쌀 가격의 흐름을 추정했어요. 아, 오늘날 주식 시세 차트에 해당하는군요. 그렇죠.
닭가바에는 딱딱이꾼 외에 두 사람의 닭가바가 테이블을 차고 앉아 마침 기록을 하려고 바다지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당 안에는 바다지들의 아무런 제스처, 즉 매매에 도전이 없어 소위 대기모라고 매매가 없다고 만다. 닭가바에서는 다시 딱딱이가 울고 중한패로 갈려붙는다. 이에 응하여 선뜻 한 사람의 바다지가 손을 번쩍 쳐들면서 센고쿠야로 소리를 친다. 대체 이 사람이 쳐든 손은 언뜻 아무렇게나 쳐든 것 같아도 실상인즉 대단히 기묘 복잡함이 있다. 엄지손가락과 식지는 접어두고 중지와 무명지와 새끼손가락 3개만 펴서 손가락은 바깥으로 돌렸다. 하고 보니 벙어리가 에스페란토를 짓거린 것이랄까? 그것을 번역하면 이렇다. 끝에 손가락 3개를 편 것은 3이란 뜻으로 삼전이란 말이고, 손바닥을 바깥으로 두른 것은 팔겠다는 말이고, 그리고 센고쿠야로는 쌀 1000석 팔겠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즉 쌀 1000석을 3전씩 팔겠다, 이런 뜻이다. 소설 탕류에 이렇게 미두장 속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해둔 줄 몰랐어요. 서술자가 설명하는 소설보다 장면을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문학 장르는 뭐죠? 희곡이나 시나리오죠. 맞아요. 채만식은 1940년 인문평론에 발표한 채만식의 희곡 당랑의 전설을 통해 구체적인 미두 거래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당랑은 사마귀인가요? 맞아요. 당랑 거철, 즉 당랑이 수레를 버티는 셈으로 미약한 제 분수도 모르고 덤벼드는 무모한 짓을 의미하죠. 무모하게 미두투기하는 사람들을 당랑 거철에 빗댄 것입니다. 대표적인 장면 연기해볼까요? 학생이 미두꾼 역할을 하고 제가 미국 취인소 직원인 바다지 역할을 한번 해봅시다. 네? 예? 보증금을 더 내라고요? 내가 이미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왜 또 내요? 2,000원 들여서 쌀 300섬을 팔았는데 쌀값이 5원 40전이나 올랐잖아요. 그럼 내가 이익 본 거죠. 아이고 답답하네. 팔았으면 손해본 거죠. 에? 어떻게 이익을 봐요? 당신네 고장에선 돈 들고 쌀 가게 가서 쌀 사오는 걸 쌀 팔아온다고 하나요? 아이 그럼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지금 내가 쌀 300섬을 가진 거랑 같은 거라니까요. 가진 거 무슨, 이미 팔았잖아요. 팔매자로 팔았다고요. 아 진짜라니까요. 왜 그래요? 나는 쌀 300섬을 팔았으니까 어서 돈 3,700원 가져오세요. 논 팔고 밭 팔아서 만든 돈이라고요. 아, 쌀을 판다는 표현이 돈 주고 산다는 의미인데 쌀을 매도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미두꾼은 전 재산을 날려버렸네요. 네, 쌀을 판다, 쌀을 산다의 혼란이 유발한 주문 실수로 인해 마진콜을 당한 것입니다. 마진콜이요? 빌린 돈으로 투자했는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거금을 더 입금하라는 경고입니다. 증거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산당합니다. 실제 금액의 10%만 내고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청산당하면 그냥 파산당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아, 미두 선물 거래가 정말 위험하군요. 그렇죠. 이곳이 바로 미두로 재산을 탕진한 탕류의 등장인물인 고태수가 근무했던 조선은행 군산 지점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식인에 속하는 은행원까지 미두 투기에 빠졌군요. 채만식의 소설과 희곡을 통해 우리는 일제의 쌀 수탈 수법이 단순 약탈이 아니라 겉으로는 상당히 합법적인 선물 거래로 위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죠. 아 그렇군요. 인천 미두 취인소와 군산 미곡 취인소에서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들의 눈물이 이제야 이해가 가요. 저는 앞으로 절대로 선물 거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선물 거래와 같은 파생 상품이 무조건 다 나쁜 투기는 아니에요. 가격 변동이 큰 상품들은 선물 거래를 통해 위험 확률을 낮추는 순기능인 해지 기능도 필요합니다. 자본주의는 투자와 투기가 공존하는 미묘한 제도 같아요. 맞아요. 자본주의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회이지만 치열하게 공부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본주의의 원리와 역사를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럼 내친님의 경제 선생님과 함께 부산에 있는 자본시장 역사박물관에 다녀오겠습니다. 인천 계양장이나 군사랑을 방문하면 일제강점기 경제적 수탈의 아픈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김평원 교수님이 지도하는 삼산고등학교 교과 기반 융합 프로젝트의 과정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역사박물관 탐방 중심으로 재현한 교육용 드라마입니다. 나는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교사다. 김평원 교수님과 함께 일제강점기 미두투기 현상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지도하고 있다. 여기는 부산국제금융센터 51층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역사박물관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참으로 유익한 공간이다. 나는 일제강점기 미두투기 현상을 탐구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이끄는 고등학생이다. 여기는 부산에 있는 자본시장 역사박물관. 무려 51층에 있기 때문에 하늘 아래 가장 높은 박물관이라고 한다. 박물관 입구에는 황비와 은비 마스코트가 반기고 있다. 황소는 뿔을 밑에서 위로 치받으며 공격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상징하고, 곰은 앞발을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리면서 공격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상징한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역사는 인천의 미두치인소에서 쌀을 선물 거래한 것부터 시작되었어요. 미두치인소는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쌀과 콩을 거래하는 선물 거래 시장이었어요. 선물 거래요? 축하 선물을 거래하나요? 선물 거래란 물건보다 먼저 하는 거래라는 뜻이고요. 파생 상품의 한 종류입니다. 파생 상품이 뭐죠? 어디에서 파생하나요? 네, 파생 상품이란 옥수수나 밀과 같은 농산물, 주가지수나 달러와 같은 금융, 구리, 주석 같은 원자재, 금과 탄소와 같은 일반 상품의 값에서 생겨난 거래를 말해요. 아, 진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값을 예측하여 거래하는 투기 같은 거네요. 경제 교과서에 파생 금융 상품은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위험과 수익을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론이 있어야 판단하지 않나요? 미성년자들은 파생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없으므로 이론까지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럼 직접 투자할 수 없는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왜 수능 경제 과목에 출제되나요? 그냥 파생 금융 상품은 위험하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세한 건 대학 가서 배우세요.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어쩌죠? 그것이 왜 궁금할까요? 일제강점기 미두투기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부족했던 자본주의적 소양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고 싶어서요. 공부하기 쉽지 않겠지만 먼저 파생 상품은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관리하는 해치 기능과 가치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파생 상품 시장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공부한 후에 친구들과 함께 탐구해보세요. 파생 상품 거래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현물을 인수인도할 것을 계약하면서 미리 정한 가격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파생 상품에는 미래의 가격을 미리 약속하는 선물 거래가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 살지 말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옵션 거래와 서로의 돈이나 이자를 바꿔서 주고받는 스왑이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직거래하는 비공식 거래를 선도거래라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파생 상품은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가 올리브 앞찾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한 옵션 거래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옵션이란 이미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상품이나 특정 자산을 샀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입니다. 탈레스는 올리브가 풍작을 이룰 것으로 예측하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앞찾기 소유주들에게 탈레스가 원할 때 앞찾기를 우선적으로 빌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처럼 권리를 사는 값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예측대로 올리브가 대풍작이 되자 탈레스는 앞찾기 소유주에게 대여금을 지불하고 앞찾기를 빌린 후 올리브 생산자들에게 다시 높은 대여금을 받고 다시 빌려주면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만약 올리브가 흉작이었다면 탈레스는 옵션을 사는데 지불했던 프리미엄만큼만 손해를 볼 뿐입니다. 미리 다 빌려두었다가 큰 손실을 입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도거래는 중개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하고 만기 시 현물을 인수하고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튤립으로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튤립은 단기간에 재배량을 늘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튤립 뿌리인 구근은 품귀 현상을 일으키며 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튤립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졌고 꽃이 피기도 전에 미래 어느 시점에 특정한 가격에 매매한다는 계약을 하고 파는 선도거래가 등장하였습니다. 선도거래 투기로 인해 튤립 가격은 터무니없이 올라 튤립 뿌리 하나가 집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튤립 뿌리 가격이 폭락하면서 네덜란드는 함께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도거래의 효시는 배추밭대기입니다. 흉년에는 배추 가격이 크게 올라 도매상의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풍년에는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부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농부와 도매상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생산될 배추 가격과 수량을 미리 예측하고 미리 합의한 가격으로 사고 파는 선도거래를 했습니다. 개인 간 선도거래에서 발전하여 중개소를 갖춘 선물거래소의 원형은 1730년 일본 에도막부 시대의 도지마 쌀거래소입니다. 에도막부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지방제후들을 견제하기 위해 매년 반년씩이나 오사카 근교의 도지마현에 강제로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반년씩이나 묶여지내야 했던 제후들은 체류 경비가 부족해지면 가을에 수확 예정인 쌀을 담보로 한 물표를 발행해 외상으로 경비를 조달하였습니다. 이 미국 물표들은 상인들 사이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오사카 근교 도지마에 있던 요도야라는 거상의 집에 많은 상인들이 모여 물표들을 거래하였습니다. 이 요도야의 집이 바로 세계 최초의 선물거래소로 알려진 도지마 쌀거래소입니다. 오늘날 금융시스템 수준의 선물거래소 형태를 갖춘 곳은 1848년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입니다. 겨울에 운하가 얼면 시카고의 묶인 곡물은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밖에 없었고 얼음이 녹아도 재고가 부족하여 매우 비싼 가격에 곡물이 거래되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시카고 상인들은 현물보다 먼저 거래하는 선물 시장을 고안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6년 세워진 인천미두치 인소가 최초의 선물거래소입니다. 그 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군산을 비롯해 여러 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업 끝났어요. 네, 이제 파생상품의 원료와 역사에 대해서 이해했나요? 네,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박물관의 전시물을 보면서 공부하니 이해가 쏙쏙 됩니다. 이처럼 파생상품은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관리하는 해치 기능과 가치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레버리지 기능이 중요해요. 이 레버리지 기능 때문에 일제강점기 미두 선물 거래를 통해 거래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증거금만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미두치인소에서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광풍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묵인하면서 레버리지 기능을 통해 쌀 가격 변동의 위험을 해칭한 것이었군요. 와, 바로 그겁니다. 대단해요. 청출어람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박물관을 활용하니 이해가 쏙쏙 돼요. 결국 일제는 결과적으로 쌀을 수탈했음은 물론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조선인들의 정신까지 수탈한 것입니다.